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법의 정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정치 과정에 있어서 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정치학 개론에서는 법을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유감스러운 경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법이 좀 다루기는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정치 과정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미국식 그 정치학 개론을 생각하니까 법이 좀 소외됐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치 과정의 두 번째 섹션으로 법과 정책이라고 원래 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정치학으로 바꿨습니다. 법의 정치학, Politics of Law. 법의 정치학이라는 게 뭐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서 이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우선 법이 뭐냐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믿을 만한 정의를 제가 모아서 재구성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특정한 공동체의 행동 양식을 판단하는 제도화된 규범. 규범이라는 것이 이제 norm, 영어의 norm인데 그것이 이제 norm도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건 사람마다 달리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제도화됐다, institutionalized 됐다 이런 거죠. 그 이것이 이제 특정한 공동체는 당연히 특정한 공동, 한국은 한국어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어 법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특정한 공동체, 특히 제도화된 규범,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 유명한 표현이지요. 그 독일의 법학자 엘리니크가 한 건데 어디든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걸 제가 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이제 특정한 공동체가 있겠죠. 예? 특정한 공동체가 있고 이 특정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정치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영역은 도덕이라는 영역과 좀 크로스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했을 때는 그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지만 이걸 정치하고 비교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도 했지만 정치 철학, 뭐 정치 윤리 이런 것 따질 때는 도덕과 관련이 있지만 정치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타겟인 권력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도덕과 좀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막 가치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된다. 옛날에는 또 그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가치하고 현실이 떨어져서 다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예. 여하튼 법을 다룰 때는 윤리적인 고려는 차후에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영역 안에 법하고 도덕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 철학이나 정치 윤리겠죠. 그러나 아주 정치 핵심 코어에는 뭐가 있냐면 법이 있다 이거지. 법. 이것이 뭐냐? 도덕을
법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 사회가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엮고 있다 하는 거니. 여기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법치주의, 이게 이제 민주시민의 교양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법이 통치한다 이 표현인데, 사실은 뭐 법이 통치해도 사실은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그 법을 누가 정하고 누가 그 강제합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법이 통치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그 은유예요. 어떤 은유냐? 여기서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변덕이에요. 사람의 변덕, 감정, 이해관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왕이지, 왕. 왕의 변덕 또는 왕의 이해관계 또는 왕의 그 이 선호에 따라서 통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럼 무엇이냐? 왕과 신하들이 서로 합의한 법, 여기 제도화된 규범, 예? 제도화된 규범이 통치한다. 이건 정말 오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참으로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불리는 사람, 고대 주로 왕이죠. 왕의 그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서로 합의한 제도화된 규범에 따른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 조선조의 정치가 참 대단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선조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는 그 소위 말하는 봉건 사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 또는 뭐 왕들이 서로 지역을 나눠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황제에게는 또 일정한 봉사만 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쩐 점에 있어서 그 중국의 황제에 대한 봉건 국가 같은 거였는데, 이제 또 봉건 국가도 아니고 이게 이제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속국일 때가 많았었죠. 그런 점인데, 여하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조선조가 그 이 유교적인 규범, 그것도 문서로 된 규범, 제도화된 규범을 굉장히 중시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왕도 그 규범에 벗어나면 쫓겨났어요. 물론 이제 뭐 그 내부의 이제 이해관계 같은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뭐 인조 반정, 중종 반정, 뭐 이게 다 반정들이 그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조선 왕조는 이 왕권과 신권이 유교적인 그 법전, 유교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서로 조화가 잘 됐던 나라에 해당해요.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또 이제 조선 말이 워낙 참 처참했었기 때문에 그 조선조의 그 500년 그 역사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동양에서 500년 동안 그렇게 체제를 운영했던 국가가 얼마나 있는지 말이에요. 응?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하튼 사람이 아니라 법이 통치한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 될수록 더 안정적인 체제가 유지된다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사법 과정에서도 매개의 변증법이 적용됩니다. 즉 말하면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관의 개인적인 선호가 법 정신보다 우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정신은 본질이라면 법관은 그 본질을 실천하는 매개자이겠죠. 그러나 이 매개자가 이 본질보다 점점 우세해진다 이거지.
자,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수박 거달기로 진행을 해봅시다. 법을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그 법학 개론에 해당하는 걸 소개를 해주려고 찾아봤어요. 한국에 있어서 한국말로 쓴가. 근데 아쉽게도 법학자들 스스로가 법학 개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걸 보니까 한국의 법학은 주로 타겟이 사법고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타겟이야.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정치학처럼 그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 이거지. 그죠? 사법고시를 어떻게 하면 합격하느냐 하는 건데, 사법고시는 또 사법고시 출제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이 자기들 선호대로 뭔가를 제시하면은 그걸 어떻게 맞춰내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 유능한 학자들도 예를 들면 법학 개론 이런 걸 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소위 교과서 법학 개론은 다 거의 사라졌고, 그 사법고시 보는데 가장 잘 정리해가지고 두루두루 해서 성적을 잘 올려주는 학원 강사들의 그 법학 개론이 아주 쉽게 말해서 판을 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래 나도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치학 개론하고 너무 다르네. 그러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그 못 찾아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제가 정리한 것하고, 그런데 정리를 지금 이게 한 것에서 제일 그 참조를 많이 한 것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들께서 했던 정치학의 이해에 제 11장이 법과 정치라는데, 송지우 교수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정치학과로 와서 그런지 이게 법과 정치를 아주 잘 그 요약을 해준 것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그 송지우 교수의 그 섹션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대개 이제 보면 법관의 그 행태를 분석하는데, 여기 지금 법의 3대 전통이죠. 그 법의 3대 전통으로는 앵글로색슨족 쪽의 사례법,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죠. 영국, 미국 중심은 그 사례법. 여기는 그 체계적인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법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선언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형성됐던 그러한 법 기구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죠. 이런 그 법 기구들의 선례들, 그 앞에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 법과대 로스쿨을 가면은 주로 이 사례법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나름 상당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왔던 그 TV 시리즈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보면 이제 이런 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무수하게 많지만, 이게 또 공부들 하세요. 통과합니다. 또 이 법에 관해서 또 그 TV 시리즈나 소설들도 이제 재밌는 건 많잖아요. 유럽 대륙은 이제 실증법, 여기는 주로
그 종교법에서부터 시작됐던 코드로라고 이제 부르는 이 완성된 법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점차 개발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법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유럽 대륙의 실증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안해요. 또 이제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랍권의 종교법, 샤리아라고 불리는 종교법인데 이건 이제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이 이슬람의 이제 종교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종교 내부의 법으로서 간주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란 혁명이 성공하면서부터 갑자기 사실은 종교적인 규범이 일반 사회의 규범으로 확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까지는 아직 이 샤리아가 적용이 이제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만 이제 아랍권에는 거의 이 종교법이 일반 법과 마찬가지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랍 쪽으로 비즈니스를 간다거나 뭐 아랍 쪽으로 진출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아랍권의 종교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관의 행태 분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법이라고 사법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이 사법부라고 하는 건 이 법관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어요. 법관들이. 그 법관들이 사실 주체예요. 이미 그레엄 앨리슨 교수의 연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사법부가 하나다. 그리고 또 사법부 안에 있는 이 법관들, 이 관료들이지 말하자면 관료들도 다 일치된 조직 내의 SOP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지요. 예? 하고 싶어. 그러나 그거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법현실주의라는 입장이에요. 이제 이게 가장 무난한 입장인데 법관의 행위와 법의 독립적인 역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축적된 법과 축적된 법의 축적된 체계와 법관의 개인적 판단이 잘 어울려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어울려서 나타난다 이거지. 응?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우리 한국의 법이 되게 삼분류를 합디다만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이제 삼분류를 한다고 칠 때 어느 법을 어느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그러니까 공법은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관계가 된 것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은 이제 사회 내에 있어서 개인과 조직 사이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이걸 어느 것이라도 다 판단을 하는 것은 법관이 판단하고 법관은 뭐에 입각해서 판단하냐 그러면 축적된 사법적 규범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약간 또
그 좌우로 나눠지는 그 입장들이 있는데 하나가 법형식주의. 이 법형식주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유일하고 일관된 답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저 앨리슨 모델에 있어서 그 이 국가가 하나이고 관료들은 단지 그 국가의 국익을 그, 실천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비슷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주장은 그 법관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법기관들의 목표지. 유일하고 일관된 답이 이 답을 추구하는 것이 사법기관들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다르다. 그럼 모든 법적 문제에서 유일하고 일관된 답이 가능하다면 1심, 2심, 3심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니까 1심, 2심, 3심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라지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법 형식주의는 이제 어쩌면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모델이라는 것은 요사이 새로 나온 입장인데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법관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관들은 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월급 또는 경제적 이익이겠지.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그 권위, 존경심, 주위로부터 존경심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사실은 또 큰 것은 법관으로서의 조직적 일체감과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이상일 수 있어요. 그 사법부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규범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뭐 이 법관을 물론 선출을 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연수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뭐 그 이렇게 잘라서 임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뭐 이거 법관이 못됐다고 해서 섭섭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핵심은 이거지. 핵심은 이 여러 가지의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이 바로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들의 합리성 있게 법관들은 판단을 한다. 그래 이제 이게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 하는 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기 조직 모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료 조직으로서의 일체감을 추구하려는 거. 여기 법형식주의도 얘기했죠. 일체감을 추구를 하는 것이 그 사실은 법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법 제도가 흔들리면 법관의 그 지위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과 일치감을 그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있어서 가장 그 재미있는 부분은 헌정주의죠. constitutionalism이고 이거 이제 이미 앞에서도 민주주의 할 때 기본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과 제도를 기반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컨스티튜션은 뭐죠?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과 제도가 헌법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자는 운동이 헌정주의라고 이즘, 그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헌정주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주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민적 기본권과 또 거기에 대한 규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각종 그 요소를 명료하게 하는 제도, 이것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헌정주의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구를 하나 말한다면 헌법재판소다. 근대화 시기의 민주주의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민주적 체제 이후에도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 송 교수의 그 설명이에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게 헌정주의가 왜 그 헌법 체계가 확실히 된 뒤에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빈번히 정치적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하나는 보헌명제, 즉 말하면 체제적 정당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제 법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지금처럼 뭐 여당이 거의 절대 다수가 됐다든지, 혹시 또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야당이 절대 다수가 됐다든지, 어느 특정한 정파가 절대 다수가 돼 가지고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을 때, 이 정치 위기 아니? 이 위기 때 어떻게 그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게. 즉 법원으로 말하면 그 법원 조직 자체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지. 대표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을 둘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 파면당하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파면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거의 1년 넘어서까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 그 이제 미국 사태를 한번 보면, 미국도 탄핵이 논의가 됐지만 그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탄핵을 결정한 경우가 없어요. 왜?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연방 대법원으로 갖고 오지 말아라, 이게. 응? 그 의회에서 탄핵 의결을 받을 정도면 그냥 그 스스로 알아서 사임을 해야지, 그것을 법원까지 끌고 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지. 그래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은 정치적 역량이 좀 되는 나라라고 봐야죠. 상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 역량이 좀 안 되는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역으로 이제 그 탄핵을 이제 성취시킴으로써 소위 이제 혁명적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뭐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보헌명제라는 게 있다. 그 두 번째는 패권보존명제, 헤게모니. 누구의 헤게모니냐? 정치 엘리트의 헤게모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그 처음에 헌법을 이제 제정했을 때 그 체제를 통제하고 있었던 정치 엘리트들의 패권은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계속 틀어지고 유지해 주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응?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지 공개념을 제일 강하게 주장했어요. 뭐 지금 토지 공개념 문재인 정부 토지 공개념 이야기한다고 뭐 공산화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토지 공개념을 제일 강하게 추진을 했던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3개 법안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 2개를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캔슬을 시킨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캔슬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뜻, 규범을 생각하고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는 그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 엘리트, 우리가 보통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였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헌법을 바꾸려는 과정에 이제 상당한 밀고 땡기기가 또는 정치적 투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라는 헌정주의는 그 정부를 민주주의를 수립할 시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수립을 향한 핵심적인 역할이 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수립된 이후에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험 혹은 패권 보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법규범이 가능한가? 이제 이것은 뭐 사실은 다음 5강에서 국제 정치를 논할 때 이제 좀 더 논하게 되겠습니다만 법규범이 가능하기도 하죠. 이제 단지 국내처럼 주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위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합쳐서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공통적인 국제법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이들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리고 최소한 한 국가라도 강대국이 반대한다면 이 법규범이 불가능하겠죠. 이것이 주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법규범에 관한 일반적인 그러한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강의 노트가 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강의 노트를 다운받았던 분들은 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없던 것이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 교수가 일일신 후 일신이라 강의를 하면서 계속 더 좋은 강의를 하려고 업데이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법과 민주주의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정치 사법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적당히
정치로 해결해야 될 사안을 끝까지 법으로 가져갔다 이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마침내 두들겨 맞고 말았다 이거지. 이게 정치적 사안을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은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응? 왜 이렇게 되느냐? 우선 법 개념과 용어의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법치주의도 강화되고, 법치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서로 동의해야 될 규범들, 제도화된 규범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용어도 뭐 제법 한두 개씩 이제 그 쓰면서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 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뭘로 해결했어요? 주먹으로 해결했지 뭐. 그 전에는 주먹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이 법 개념과 용어의 확산이 그 사실은 이 사법 절차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그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인데 대표적으로 그 한국어 개신교 내부를 보면 이 경향이 너무 강해요. 원래 이제 개신교의 그 종교적 판단은 그 개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런 건 그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왜냐면 성서에도 그 너희들의 그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아라 이런 그 지침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저쪽에 그 개신교 말고 가톨릭 쪽에서는 이미 그 교회 재판소가 잘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종교적인 그 갈등을 이 세속적인 사법 절차로 끌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점차 그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반 사법 절차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정관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관이라는 것을 원래는 이제 그 각 교회가 가지고, 개신교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리고 그 정관에 갈등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거기 써 있었어야 돼.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둘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 친구 교회나 뭐 어디 선배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그 정관 비슷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시청에다가 등록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니까 그 이제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해결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법으로 가져가자 그러는데 법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정관을 가져와라. 그건 이제 그때서 막 정관 뒤지서 찾아가지고 가져가면 그 정관의 그 갈등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그 절차나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합의된 그 정관을 가지고 와라. 아니, 지금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싸우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그 둘이서 그 정관을 합의를 해요? 결국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교회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자 뭐 이러니 이제 아주 참 부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여하튼 이 종교적 사안, 정치적 사안을 사법 절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법 개념과 용어의 확산 첫째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분쟁 해결의 편의성. 당연히 정치적 해결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참 지루하고도 그 힘든 과정이에요. 뭐 어쩌면 그 경제적 비용으로서는 서로 비등할 수가 있어요. 분쟁 해결을 할 때 뭐 법으로 가면은 뭐 변호사 비용도 들고 막 많이 드니까 그 경제적 비용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도리어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지. 주로 입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건 이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통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 극단적인 태도, 극단적인 주장을 좋아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이 정치적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뭔 얘기를 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끼리는 도저히 그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 법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치적 역량의 상대적 하락을 들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분쟁 해결의 편의성뿐만이 아니다 이거지. 상당히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치적 역량이 하락한다 이게. 왜? 다뤄야 될 주제들이 그 갈등이 발생하는 주제들이나 그 영역이 너무 다양하고 커진다 이게. 응? 점점 증대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해조차 이게 못할, 이해도 안 돼. 이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T 문제가 발생했다. IT 정책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뭐 IT를 알아야지. 그리고 인제서 공부를 하려니 이게 뭐 되나? 또 뭐 코로나 뭐 보건 의료 문제가 발생했다. 이 생전 처음 보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면 아이고 이건 뭐 우리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에? 그래서 무슨 뭐 도로 놓고 무슨 그 다리 놓고 오는 거라면 어떻게 좀 타협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판 모르는 영역이어서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사법 절차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 사법화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게 정당성, 레지티머시 문제가 있어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법심사는 반다수결주의, 카운터 머저리테리언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그 무슨 다수결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특히 코어들로 이렇게 대륙법 개통에 있어서는 다수결은 뭐 상상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미 개통에 있어서 그 배심원 제도를 활용을 하면 다수결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죠. 그렇겠죠? 배심원들은 투표를 하니까. 그러나 그 우리 이제 한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개통의 코드로를 한다면 이건 다수결이 아니라 법관이 해석하는 법적인 규범의 기준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수결주의라고 이야기를 반다수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준이 뭐였죠? 다수결주의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록 소수의 그 입장, 소수의 권리도 보호해 준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른다는 거였죠. 그런데 사법심사에는
다수결을 따르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럼 민주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빈번히 사회적 가치와 사법적 가치가 충돌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회적 가치가 사법적 기구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견해보다 더 진보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흥미있게도 때로는 사법적 판단, 사법적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법적인 판단이 그 국민의 상당수의 그 가지고 있는 규범보다 또 진보적일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문제 이제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성적 지향 문제, 즉 말하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거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앞장서서 이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하는 세력은 이제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주로 성경에 뭐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죄다 이거지. 그런데 그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국제의 그 유엔에서도 이 차별 금지법을 전 세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은 너무 그 사회적 규범으로 봐서 당연한 그 지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상당히 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그 미국에서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 문제. 한국의 경우는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까지는 아직 나가지를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이제 연방법원이 허용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그 각 주에서 전부 입장들이 다르잖아요. 그 연방의 입장을 그 받아들이는 쪽, 받아들이지 않는 쪽 이렇게 서로 이제 많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그 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매개의 변증법이 역시 문제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법관이라는 매개자가 법원이라는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법의 실천이라는 그 법규범의 실천이라는 매개의 본질보다 선행시키는 거다. 그래갖고는 나중에 보면은 점점 더 이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 본질과 매개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다. 한국은 아직은 그런 현상이 썩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제 제3세계의 독재 국가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이제 시간상 뭐 사례는 생략을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중대한 이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사법부 자체는 그 민주주의 정당성을 대한민국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왜? 상권 분립이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또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뽑지만 법관은 국민들이 안 뽑아도
국민들이 따라야 할 법규범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존재로서,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하는 존재로서 필요하다고 헌법적으로 인정을 한 존재다 이거지. 거기에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밀하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헌법을 통한, 헌정주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사법부는 가지고 있는 기다. 그래서 이런 그 가치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그냥 일상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뭐야? 통치기구, 입법, 사법, 행정 내의 가치와 규범의 일치가 바로 해결책이다. 가치와 규범의 일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 가치와 규범과 행정부의 가치와 규범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때부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 그 정치 사법화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지. 그 제3세계의 어떤 국가들처럼 대통령이 그 사법부를 그냥 점령을 하는 수가 있어요. 뭐야, 뭐 긴급조치 또는 뭐 계엄령 이런 걸 선포해가지고 이게 가치와 규범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교양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를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난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 현실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벌써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과 민주적으로 뽑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국회나 행정부는 다수결주의가 적용돼야 되지만 사법부에는 반다수결주의라는 점이 그 불가피한 그 속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법과 민주주의를 다룰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과 정치 참 영원한 그 동반자이고 또 영원한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제 이 뭡니까? 협치에 대해서 가버넌스죠. 협치에 대해서 그걸 협치를 이제 저는 해결책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음 세 번째 섹션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